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 주말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대서였는데요. 이럴 때 과로하다가는 더위 먹기 십상입니다. 장시간의 농작업이나 체력 소모가 큰 일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과 휴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장마철이라 맑은 하늘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장마가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오늘부터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3.7도, 강릉은 23.5도, 제주는 2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3도, 대전은 32도, 부산은 29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오늘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 시작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유입 사례도 최근 일주일간 3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이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 검사 시한이 완화가 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2달 만에 다시 엄격해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가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이유 역시나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 중에서도 이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중에서 이 해외 유입 사례가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20일엔 해외 유입 사례가 429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인데요. 최근 3년 만에 유명 연예인들의 국내 콘서트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관람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방문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발급한 이 고용 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역 당국의 이 방역 조치 강화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면 입국자들은 어떻게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요. 입국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입국 다음 날까지는 꼭 이 PCR 검사를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이 내국인이라든가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근처의 관할 보건소에서 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 내에 있는 PCR 검사 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가 되는데요. 이때 비용 부담은 자비라고 합니다. 검사를 받은 입국자들은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가 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업계도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여행업계 입장은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행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0% 정도 수준으로 이 수요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번 방역 조치 강화가 혹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예약 취소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분위기지만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피해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확진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 여행사의 경우에는 상품 이용 고객이 혹시 해외여행 중에 확진자가 될 경우에는 현지 격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귀국 항공권이라든가 숙소비, 또 PCR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경우에는 현지 격리로 발생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이 상품군의 선택지를 훨씬 넓혔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도 재확산이 장기화되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극복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 피크 시즌인데 네. 휴가지에서의 개인 방역도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무료 주차 꼼수족 기승입니다. 구로에 따르면 한 백화점 내 상인들이 이 고객들이 무료 주차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인에 따르면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쓰고 다음 날 와서 물건을 모두 환불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들이 무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이 상인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무료 주차 꼼수에 상인들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방법이 방금 말씀해주신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환불하는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무료 주차 꼼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단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원래 목적이었던 볼일을 보러 간 다음에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와서 아무 옷이나 구매를 하고 그 영수증으로 주차비를 내지 않고 백화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백화점을 방문해서 어제 구매했던 옷을 모두 환불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요. 백화점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표를 제거를 하지 않고 이 환불 기한 내에만 오면 환불이 굉장히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고객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악용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 젊은 층부터 주부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꼼수가 백화점뿐이 아니고 그 인근의 지하상가 같은 그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이 백화점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 상가의 주차장에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도 상가에서 일하는 이 상인의 말을 따르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손님이 없는 날들도 많은데 혹시나 괜히 환불해주지 않았다가 환불이 잘 안 된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져서 손님 발길이 아예 끊길까 봐 다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불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인은요. 힘든 시기에 이렇게 환불까지 해가면서 이 무료 주차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다. 이렇게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고객이 환불을 원할 때 정말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는 건지 혹은 무료 주차권이 필요한 건지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입장이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꼼수족들의 주장은 이런 건데요. 주변에 무료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려니까 본인 주차비가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들킨 적도 없고 혹시 들켜서 상인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알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한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뻔뻔스럽게 나오는 건데 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랬대는데 네.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구매할 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주차비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인들이 이렇게 속여서 이 옷을 구매한 다음에 주차비라는 경제적 이익을 받다라고 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이 주차장법 같은
관련 법에 따라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관리되는 구역이니까 본인이 주차를 했다면 반드시 합당한 주차료를 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덕적으로뿐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거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입니다. 앞으로 음주, 마약이나 약물 복용,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이 보험사에 내야 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임의로 이렇게 불법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사고부담금은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500만 원까지의 이 사고부담금을 부과를 해왔는데요. 문제는 음주 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운전자가 부담하는 어떤 경제적인 금액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경제적 부담으로는 뭔가 고의성, 이 경각심을 고취를 하고 고의적인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어떤 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는데요. 실제로 이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 사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인 사고 한 건당 최대 300만 원, 대물 사고 한 건당 최대 1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사고 부담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고 건수당 부담금을 산정해서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사고 건수와 상관없이 이 피해자 숫자에 따라서 이 사고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음주, 마약이나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모두 다 동일하게 대인 피해자 한 명당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 구조는 기존과 동일한데요. 기존처럼 일단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이 보험금을 바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나중에 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등의 방식을 통해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네. 진작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셀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좀 이게 어제 뉴스 보고 저도 이게 놀랐거든요. 예. 이게 좀 강화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 뭔가요? 네, 오늘 다들 공감하실 얘기일 겁니다. 오늘 아침 겪게 되실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퇴근길에 진짜 지나친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적 많으시죠? 출퇴근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늘 막혀 없어요. 예. 뭐 아침이잖아요. 생방송인데 차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때 또 이 접촉사고까지 난 거예요. 그 차 버리고 지하철 타고 갔잖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꽉 너무 막혔을 막히면 때는 짜증 답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나요, 정말. 네. 진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뭐 강남이나 홍대 또 올림픽대로 특히 그런데 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꽉 막히잖아요. 아유, 지겨워. 10km에 뭐 1시간 반 정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네. 차가 꽉 막힌 도로를 보면서 내가 이 차들 뚫고 홍해처럼 쫙 가르고 가거나 그래, 아니면 맞아.
하늘을 날고 싶다. 네. 맞아, 그런 생각했어. 그런 욕구들 많이 느끼실 텐데요. 네. 이런 바람이 단순히 상상이 아닌 현실로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통체증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교통수단이죠. 항공 모빌리티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 모빌리티라면 비행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네. 도심 속에 활주로를 만드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차 네. 다니기에도 되게 좁잖아요. 네. 그런데 별도의 활주로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개발 중인 모빌리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륙하는 게 아니라 위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고요. 드론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 야, 이게 그야말로 미래 사회로 가는 건데. 네네. 그냥 여기서 착 날아서 내 목적지에 딱. 이렇게 내려와. 야, 이거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항공 모빌리티는 UAM, 그러니까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UAM. 네, UAM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 교통 체계를 말하고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이야. 보셨을 거예요.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들이요. 네네.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택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핵심이 도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 여러 개를 전동화로 분산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네,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면 삶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운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게 이제 UAM의 방점이라면 더 넓은 지역을 화물까지 운송할 수 있는 거, 물론 사람도 운송하고요. RAM, 그러니까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라는 게 또 UAM과 다르게 또 있습니다. 네네. UAM이 도심 내에서만 운항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또 많은 화물 같은 걸 또 올려서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지역 간 이동 개념을 넓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AM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것보다 UAM도 가능하고 또 RAM도 가능한 또 그 개념으로 어렵긴 하지만 AAM,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는 또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미래에 나타나고 미래의 교통을 또 책임지게 될 텐데 네. 항공 모빌리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이게 다니다가 위에서 부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건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았겠죠. 네. 자,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요, 전동화로 운행되기 때문에 충돌 사고 우려가 없고요. 또한 분산 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UAM에 장착된 로터나 모터가 고장 난다. 그러면 다른 로터와 모터가 구동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비행체를 안전한 장소로 컨트롤하면서 옮기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성.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게 네. 얼마냐? 예? 그렇죠. 하늘을 날아서 가격이죠. 다니는 택시다? 네. 이게 얼마를 내고 타야 되느냐? 궁금하면 500원. 자, 그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도심에서 하루 수백 대 UAM이 운행하고 한 UAM당 승객 4명과 조종사 1명이 탑승했다. 그럴 때는 그 비용이 택시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싼 가격.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20에서 30%면 생각한 것보다 이게 왜냐면 위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리고 빨리 가고. 택시가 네. 밤중에는 안 잡혀서요. 맞아. 따블. 그 정도면 그러네.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서는요, 소음, 디자인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개발되는 UAM의 소음이요, 다다다다다다 이 헬리콥터보다 10배 정도는 조용하대요. 근데 도심에서도 운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도 이 도심을 걷는 사람들이 머리 위를 UAM이 날아다녀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을 적게 만드는 네. 게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예. 우리 헬리콥터 지나가면 소리 때문에 다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UAM은 그 정도 소리를 최소화하겠다. 헬리콥터의 10분의 1 정도의 소음이다. 네. 좋은 그리고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이제 디자인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그런 또 디자인이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전 세계 200여 개 자동차 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유독 모빌리티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UAM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전동화와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동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EV가 많이 나오면서 전동화를 자동차 업계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이런 전기차의 또 핵심이 뭡니까? 두뇌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더 열을 올리면서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또 수백만 대의 모빌리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자동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자동차 업체들이 유독 많은 거겠죠. 아무래도 자동차는 땅 위를 다니기 때문에 항공 모빌리티, 이 하늘과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공통점이 꽤 많네요. 그래서 전 세계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일의 A사,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카 겸 이제 슈퍼카 제조업체죠. P사, 또 다른 독일의 상용차 제조사죠. M사, 그리고 일본의 T사까지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추세가 이런데 국내 기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국내도 자동차 기업 H사에서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요. 네. 단순히 스타트업에 UAM이나 AAM 이런 기술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자체 개발까지 또 하고 있다고. 현재 그럼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돼 있는 거예요? H사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놀랐습니다. 미국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인 슈퍼너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자동차 회사 중에선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개최됐죠. 파리 에어쇼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를 자랑하는 영국의 판버러 에어쇼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H사의 독립법인이 슈퍼널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이자 또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아마 R사 아실 겁니다. 네. 이 R사와 정의선 회장이 직접 AAM 관련 MOU를 체결을 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R사가 1906년에 설립된 되게 유서 깊은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요. 또 우주, 군수, 에너지, 선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H사와 함께 이제 협업하는 게 뜻깊은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항공 모빌리티를 만나고 싶은 게요. 진짜. 그럼 술 마시고 좀 늦게 들어온 남편도 보다 좀 빨리 집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리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사는 2025년까지 지금 개발 중인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RAM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 수소 연료 전지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추진 시스템,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배터리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R사와 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프랑스의 항공 엔진 기업인 S사와 협력을 통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에 탑재될 추진 시스템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협약들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들이 현실화돼가는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H사는 이런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2028년에 UAM 그리고 2030년에 RAM을 상용화할 목표를 세우고요. 가장 안전한 기체로 적합한 시기에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하루빨리 미래 항공 모빌리티들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중심에 국내 기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네. 2028년,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일 모레. 예. 진짜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들이 현실 세상이 돼가니까 네. 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혼 소송 중인데 시어머니가 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아유, 슬프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부부 역할은, 아내 역할은 장예인 씨, 남편 네.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못된 것만 다 시켰어요.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편은 저한테는 그렇게 매서우면서도 아이에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소송 중에도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거 있죠? 어머머, 당신 또 왔어? 우리 이혼 소송 중인 거 잊었냐고. 내가 지금 뭐 매주 같은 당신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어? 우리 꽃같이 예쁜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이거 왜 이래 진짜? 매주? 그래, 뭐 지금이라도 딸내미 얼굴 잘 봐둬. 이혼 소송 끝나면 아이 양육권도 나한테 올 거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도 애 얼굴 보기 힘들걸? 아이고 내가 그렇게 뭐 순순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거의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딸을 보고 싶다면서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결국 비장의 히든 카드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히든 카드! 그는 바로 등장만으로도 저를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미야, 문 열어라, 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애비랑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내가 매주 같은 너 보러 온 줄 아냐? 내 손녀 보러 왔어. 아유, 어디있죠, 어디있죠? 할미 보고 싶었죠요? 할미 집으로 가자. 어머니, 저희 딸 데려가시려고요? 이거는 납치예요, 납치. 납치? 이 무슨 납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이 이혼 소송 아직 안 끝났다며.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아들한테도 친권 양육권이 있는 거야. 우리 이씨 가문 손녀는 우리가 데려간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냈는데 집에 무작정 들이닥쳐서 아이를 데려간 남편과 시어머니. 아직 소송 중이니까 남편도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다고 우깁니다. 정말 저는 아이를 순순히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슬프다. 지금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인데 네. 아이를 뭐 강제로 데려갔다 이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면 아직 뭐 친권자,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진 거고요. 30대 남편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인 B 씨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고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름 무렵부터 남편은 아이와 자식을 두고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아예 부인과 연락을 끊었는데요.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던 아내는 결국 11월경에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부부 사이가 삐걱대다가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가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네요. 이혼 소송이라는 1차전도 있었는데 이제 또 양육권이라는 2차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남편 집을 나가 있었는데 네. 그동안 아내가 홀로 아이를 돌봤던 네. 거잖아요. 그때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쉽게 보내지 않았겠죠. 자신의 히든카드인 어머니를 이때 바로 동원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이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내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알렸겠죠. 네. 그런데 아이를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엄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이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뭐 전문 용어로 BJR이라고 하죠. 배째라. 그렇게 나오니까 네. 정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이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가 보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히든카드, 시어머니랑 히든카드를 써버렸네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도 뭐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니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협박을 해서 이제 그 강제로 데려왔다. 네. 그걸 원인으로 해서 남편에게서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나 협박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소송 전에도 아내가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후로 4개월간 친모인 B 씨가 또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 엄마가 더욱더 고통스러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 말을 맞죠. 협박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빠가 갔으니까 아이는 아빠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막무가내 가가지고 애를 데려가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육권이나 친권이 어떻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데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송 중이에요, 그죠? 이혼 소송 중이고 양육권도 다 끝나지 않았고, 근데 엄마가 데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가서 강제로 데려온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고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이었거든요. 네.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아이 딱 한 번만 보게 해달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키즈 카페에서 이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놀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셨어. 아빠가 그냥 데려간 거예요. 뭐 시어머니랑 온 가족 동원해가지고 승용차를 딱 대기시켜 있었어요. 어떡해.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아이가 납치됐다고. 근데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납치했을까? 아이 아빠가 데려갔어요. 그렇죠. 경찰이. 그게 무슨 납치입니까? 예전에 사실 처벌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판례가 약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친권자를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거고 또 아이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취 유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같이 간 사람, 뭐 시어머니 이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친할머니라고 해도 엄마 허락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건 이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유괴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라서 그런가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유괴 범죄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이 아이의 친아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나 불법적 목적으로 데려간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유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통상적으로 중하게 비난받는 유괴 범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당시에 일단 엄마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데려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부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의사에 반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를 만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아이를 두고 몇 달씩 이제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고 뭐 양육비 같은 것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결국에는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이 아빠에게 성립을 했고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수강을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좀 아셔야 되겠어요. 건우 아버님, 건우는요 절대 데려갈 수 없어요. 건우 어머니께서 절대 못 데려가게끔 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건우 아버님.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맞아, 알아야 될 당당하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간다 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이고. 문을 따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울고불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밀치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라마 이건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이 설령 남편 집이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 집이라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는 아내가 아이랑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 평온성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고요. 2명 이상 올 경우에 이제 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든 시어머니 동원해가지고 남편에게 뭐 일을 하는 게 남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괜히 2명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갔다가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야겠어요.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아이를 뺏겼다면 네. 아이를 우선 데려오는 게 급선무잖아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는 사적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경찰의 협조하에 이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사건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혼을 준비를 하게 되면 같은 집에서 산다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아이를 두고 본인이 집에서 먼저 나와버렸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법원의 사전 처분으로요. 임시 양육권자 지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전 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보다 본안 소송,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훨씬 판단이 빨리 되는 것이고 법원에 일단 정확한 양육권자가 확정이 될 때까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키우는 양육자가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 액수랑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아이를 뺏길 경우 첫째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법원에 양육권자 임시 지정을 하도록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헤어지네 어쩌네 아이가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그럼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이리저리 이렇게 막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도 뭐 자주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려고 할까요? 안 키우려고 할까요? 요즘은 또 안 키우려고 요즘은 안 그래, 키우려고 데려와야 할 것 되지 같아요. 않아? 외국에서 안 키우려고 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서로 키운다고 이제 나오는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서로 키우려고 할까요? 물론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끔은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안 주고 받으려고 아니면 약간 이제 재산 분할이 약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계속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엄마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 버리고 나간 비정한 여자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친권 양육권이 갈까요? 아이를 그래도 데리고 폭력을 하는 남편은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빠가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오랜 변호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 붙인 법칙인데요. 현상 유지의 법칙이에요. 현상 유지 법칙. 현상을 유지하려는 게 이 법원의 경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그게 6개월, 1년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럼 아이가 1년 동안 아빠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빠가 뭐 특별히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법원에서도 굳이 아빠가 잘 키우고 있는데 엄마한테 친권 양육권 변경하라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잘 키우고 있어요. 1년 정도. 근데 아빠가 갑자기 키우려고 한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면 반드시 배우갈 때 아이를 잘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뺏어가지 않게 미리 이제 예방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뺏어간다, 그럼 바로 이제 약주 이인죄로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중요한 건 다시 보다 아이를 잘 데리고 있는 게 가장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혼 소송 중에 나와 이게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양육권 판단이 유리하다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데려오는 거네요. 근데 법정에서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탈취해 오다시피 해서 데려오는 이런 경우에 사실 어쨌든 아빠니까 혹은 네. 엄마니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올바르게 잘 키워줄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는 뭐 주 양육자가 누군지 또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인 애착관계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아이를 억지로 데려와서 자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게 양육권 판단에 유리할 수는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더 곱게 잘 자랄 수 있는지는 그래. 그 엄마하고 그 아빠가 잘 알 거예요. 네. 아이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자신들만 위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아이가 두 번 아프죠. 맞아요. 네. 그럼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내 컴퓨터 몰래 이거 해킹했는데 이게 무죄라고요, 일부? 뭐야? 아니 컴퓨터 안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데 이게 무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피해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범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요즘 따라 저에게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같이 다니는 남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아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재영 차장님 혹시 삼겹살 좋아하세요? 저 어제 삼겹살 먹었는데 그 이육질이 막 그래서 소주 한잔 했잖아요. 아이고 수림 씨는 네. 뭐 삼겹살을 먹으려고 홍대까지 가셨어 그래? 에?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셨나 봐. 아니 차장님 제가 홍대 간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말을 안 했나? 그리고 뭐 수림 씨, 그 뭐 변비 때문에 한 사나흘 고생하셨다면서요? 그건 뭐 잘 해결이 됐고? 저 변비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 남자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알고 보니 세상에 그 남자 직원은요 제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했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말했던 대화 내용 사진을 모조리 훔쳐봤던 거였습니다. 아주 모조리 싹 다 훔쳐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노트북을 해킹해서 사생활을 알아내고 내가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아이 뭐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게 무슨 죄로 나를 콩밥을 먹여? 미안한데 내가 당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내고 이런 건 무죄야. 어디 고소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한 거야? 혹시 번데기 먹은 거야? 그래 누가 이기나? 길고 짧은 건 법정에서 대보자고. 당연히 남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사생활 알아내면 유죄 아닌가요? 근데 뭘 믿고 그런지 뻔뻔하게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설마 저 남자 말이 맞는 건 아니겠죠? 변호사님들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뭐야 이거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해킹했으면 무죄는 아닐 텐데. 유죄일 것 같은데. 네. 변비 어떻게 있는 된 것도 거예요? 알아냈어. 이거 네. 그 변비까지 알아낸 이 해킹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일부 무죄라니요. 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네. 이거 꼭 아셔야겠습니다. 2018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남자 A씨, 30대 여성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고요. 여자 네. 직원의 뭐 메신저 그리고 주요 온라인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아냈고요.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약 40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이런 거 다 다운했습니다. 다운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름 돋네.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고. 내 메시지, 내 사진들 다 훔쳐본 거 마치 내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이건 너무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또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 사진이 다른 곳에 유출될까 봐 이것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한 달 조금 지나서 범인이 결국 잡혔습니다. 네. 검찰은 이 남성 가해자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들이댔습니다. 네. 범인의 행위 총 3가지로 나뉘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킹으로 피해자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였고요. 또 두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 계정에 접속을 해서 대화 내용 등을 다운을 한 것에 대해선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 또 세 번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음이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무죄예요? 판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잖아요. 이 그치.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하죠. 하는데 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 있는데요. 형법 316조 2항입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쵸. 금고 네.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결정적인 건 네. 피해자의 노트북에 비밀번호나 화면 보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락 해제하는 거 그런 별도의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열려 있었구나. 그런 게 없었던 상태고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해당 법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도 비밀번호나 락을 걸어놓지 않으면은 들여다봐도 된다?
그건 그래도 아니죠. 아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할 텐데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형법상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그 문헌에 규정된 내용대로의 요건에 만족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유죄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316조 2항에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된 편지나 특수기록 매체, 특수매체 기록 이거를 봤을 때, 뭐 침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봉함이라는 것은 옛날에 편지를 밀봉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결국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비밀 장치, 그러니까 보안 장치가 된 어떤 특수 매체 기록을 열어봤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특수 매체 기록인 전자기록에는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게 이 범인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피해자가 키보드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걸 그대로 탐지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라는 이 전자기록 자체에는 또 다른 보안 장치가 걸려 있으면 결국에는 노트북 자체의 보안 장치가 있어야지 이게 비밀 장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된 거죠. 노트북에 비밀번호 설정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게요. 근데 일부 무죄라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의 변호인이 혹시 우영우 변호사 아닌가? 너무 법의 활동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특별한 생각한 것 앞에 읽어도 같은데. 뒤로도 우영우. 이제 3가지가 기소가 됐는데 전부 다 무죄가 된 건 아니고 한 개만 무죄가 됐고요. 나머지는 유죄가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게 열면은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 비밀장치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당연히 유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접속해서 이 뭐 사생활이라든지 내용을 이제 다운받은 거 역시 이제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로 이제 처벌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를 말하냐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가 이제 뭐 노란 톡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노출되고 심지어는 어디 갔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하고 PC하고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그걸 누르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대화가 PC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어디 가니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연동시켜 놓지 않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휴대폰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고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잖아. 이혼 소송할 때도 휴대폰 증거를 가장 많이 내는데 보통은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고 안 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걸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 핸드폰 보는 것 자체를 불법을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뭐 비밀번호라든지 패턴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지문 인식되는 경우 있고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지문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가져와서. 그다음에 이제 패턴을 막 열거나 그렇게 비밀번호가 걸렸을 때 여는 경우 역시 부부라 하더라도 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배우자 휴대폰에 비밀 잠금을 왜 풀려고 하겠어요?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못 풀었다. 그러면 증거 수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법적인 방법을 굳이 쓰지 않아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도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지금 민법상 이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 단순한 성관계보다 훨씬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직간접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이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우연이에요. 우영우가 아니라 우연히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블랙박스에 두 사람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우연히 두 사람 숙박업소 가는 걸 봤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아니면 우연히 이 어학용 녹음기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녹음이 돼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잘 찾으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심되는 숙박업소의 CCTV 자료 화면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기간이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원에 미리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사실 조회 신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수발신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일반적인 동료 사이, 단순 친구 사이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너무 늦은 시간에 뭔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증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친구라고 주장한 사람과 한 해에 3,000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던 이 남편이 본인은 정말 단순한 친구 사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루에 그래도 8통 이상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외도 행위로 인정이 돼서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를 지급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들 때문에 고민인 6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 타입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요. 그 어렵다는 의사 국시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직업 아들 가진 엄마라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아들이랑 어울리는 혼처가 너무 안 구해져요. 사실 몇 년 전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성을 드리는 절에 가서 두 사람 궁합을 좀 봤어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였는데 결과가 상극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들한테 해가 된다는데 어떤 엄마가 좋다고 하겠어요. 결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덮었어요. 그 뒤로도 좋은 혼처가 몇 번 들어오긴 했는데 직업이 아들이랑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땐 제가 궁합 핑계대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몇 번 거절하니까 아들한테 들어오던 혼처가 거짓말처럼 딱 끊기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유난 떨지 말고 기다리라는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부지런을 떨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살게 뻔한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봐요. 아휴, 자식이 너무 잘나도 문제네요. 다들 어디서 그렇게 배우자감을 데려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의사인데 아무하고나 결혼시킬 수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배우자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저 지금 들어보니까 저 어머니 말씀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다 있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감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다. 네. 이러셨어요. 근데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너무 잘나도 문제네요. 아이고, 네, 부러워라.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우선 소장님 사연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그 아드님이 의사하셔서 좋겠습니다. 일단 부럽고요. 또 자식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게 커주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의사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이 까다롭냐면 마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 조건에 대한 조정이 일단 필요하겠다 싶은데 일단 어머니 마음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아들인가 이 아들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도 전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만약에 내 아들이 의사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성형외과 의사였으면 더 좋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뭐 공부 가르치고 의사 됐어. 근데 딴 아무 여자거나
결혼하는 건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또 배우자감을 고르려고 막 물색하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이럴 땐 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네. 아들이 의사라서 어쨌든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진 아들, 딱 맞는 배우자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첫 어떤 게 번째. 있을까요? 어머니가 부지런을 좀 멈추시라고. 예. 안 멈추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부지런하신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부지런하신 게 오히려 아들의 순서를 앞서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시기에 어머니께서 이거저거 살펴보시다가 결국은 아들이 데려온 첫 번째 며느리감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절에 가셔서 궁합을 보셨더라고요. 궁합을 보셨는데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또 두 번째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역시 마음의 상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궁합이 아니라 부지런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높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눈높이 또 내 아들에게 걸맞는 배우자를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실제 어머니가 부지런하신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지런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 이런 너무 빠른 속도 또 뒤에 따라와야 하는 그 아들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아들은 또 한 번 어머니의 그 궁합 앞에 또 한 번 어머니의 그 부지런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 사랑을 놓쳐버리거나 그 사랑을 거절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어머니 이 부지런 먼저 멈추셔야 아들의 장가는 가능할 겁니다. 아니 아들이 먼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 또한 용기를 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 건데 일단 그 첫 번째 거절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미 그 상실감, 좌절감,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왜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포기했고 근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이런 것도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네.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선이 들어왔던 아니면 결혼의 자리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머니께서 또 거절하셨어요. 아들 인생의 모든 평가와 모든 필터링은 누가 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머니 좀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 집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로워서 다른 어느 집도 이 집에 가서 거절당할까 봐 손을 못 내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막상 들어가서도 이렇게 매서울 것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내 딸이 걱정돼서 선뜻 결혼하자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결혼할 상대 배우자나 그 집안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니까 거짓말처럼 혼처가 뚝 끊겼다면서요. 자,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머니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전 이게 궁금해요. 의사들은 고소득, 고스펙 가진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건지 선입견이겠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같은 셰프들하고도 결혼하던데. 네. 또 뭐 사람마다 사랑에는 모양이 따로 없고 내용이 따로 없고 그 사랑의 방향도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네. 국경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 쓰셨어요. 걸맞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걸맞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볼 때 외모도 그래도 내 마음에는 어느 정도 흡족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반전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하고의 여러 가치관을 맞춰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 부릅니다. 네. 이 문화 안에는 종교도 들어갈 거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뭐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재산의 정도라든지 성격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다채로운 것들이 많이 이제 살펴볼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겠죠. 아까 말씀 중에 다들 어디서 그렇게 딱 맞는 며느리감을 데려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그 사람의 뭐 됨됨이 이런 것보다 이 조건에 충족되는 그쵸.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 친한 언니도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남자를 만나는지 모르겠다.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상 근데 제가 소개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자만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개팅, 뭐 중매, 뭐 이런 것들은 좀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오르다가 힘들어 제 손을 좀 잡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디서 만나야 그러니까요. 돼요, 도대체. 드라마에선 그렇게 자만추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연출이고요. 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연스러운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하고 네.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마치 우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과 같아서 놀랍게 사람은 취향이 자기를 불러요. 일종의 취향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자석과 같아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가장 빠르게 끌리기도 하고요. 맞아. 놀랍게 나와 닮은 사람에게 가장 사랑에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가 취향이 맞으면서 동시에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먼저 가야 되겠죠. 네.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호회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이 어떤 쪽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서 내가 자연스럽게 끌림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신다면 그곳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초점주의에서 나오십시오. 너무 이거 만 때리시는 것 같은데. 자기 초점. 이게 참 우리가 그 심리학 영역에 보면 자기 성찰이란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초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하고도 고귀한 능력인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이걸 우리가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기 초점주의라고 한다면 흔히 두 가지 주제로 연결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은 싹 다 알아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요 부정적인 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싹 빼버리는 게 첫 번째 자기 초점주의의 특성이고 또 한 가지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집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아들 굉장히 잘난 아들 맞고요. 또 어머니가 안 된다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어머니의 편에 또 기꺼이 서주는 이런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 며느리를 선택하는 방식이자 아들의 미래에 관여하는 방식 자체가 성찰적 방식이냐 아니면 엄마의 초점 방식이냐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아들 그 결혼 상대 여자 데려왔을 때 궁합이 안 좋더라 하고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좋더라가 아니라 상극이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로서는 그걸 이미 들었는데 무시하기가 쉽진 그렇죠.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거의 맞춰가요, 또. 그렇죠. 그게 참 놀랍죠. 근데 상극이란 말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가 궁합을 보러 가신 겁니다. 네. 그랬더니 상극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만날 내 아이고, 새로운 가족이 네. 상극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게 될 텐데 네. 안 맞으면 다 상극이라고 할 텐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어머니는 아버님과 어떤가요? 혹시 상극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 이미 이 며느리감을 맞이하는 때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아버지하고 안 맞아요. 남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연을 주신 부부만 상극이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 상담을 왔을 때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린 상극이에요. 그분들은 심지어 궁합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어쩌면 그 상극이란 말은 정말 끝까지 맞지 않아서 극과 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불안을 표출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의 사랑이
어머니가 보신 궁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들의 미래가 어머니의 불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생각되는 게 저는 말씀하셨던 그 궁합이라고 보는데 그 궁합 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옛날에 궁합 봤던 건 서로 간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니까. 그때 궁합 보는 이걸 거지. 그때 맞아요, 뭐- 맞아요. 요즘에 다들 여행까지 갔다 와서 결혼하겠지. 그렇죠. 궁합을 봐요. 자, 세 번째 솔루션. 아들과 남편 말에 귀 기울이시라. 그래. 좀 그래 필요가 있어 보여. 네.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 말씀 들어보시면 굉장히 말씀을 찬찬히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씀 곳곳에 사용하시는 단어나 그 상황을 판단하시는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약간 강한 분이세요. 아들의 미래를 두고 강하지 않은 엄마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성애도 강하신데 관여도도 강하세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어머니 마음 궁합에 맞지 않으면 이게 상극이 돼버리고 그 과정에 사실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거절했더니 결혼에 대한 혼처 관련된 이야기가 딱 끊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말처럼 끊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 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겠네. 홈쇼핑에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실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혼처가 있나요라고 물어볼 때에도 몇 번 거절하면 주변에서 좋은 분들 얻기 어려울 거고요. 맞아요. 심지어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반드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연락이 오더라도 잘 조건에 눈이 워낙에 높아서 같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들의 사랑은 아들이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으로만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과 현명한 판단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매력까지 겸비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 기회를 아들에게 넘겨주셔야 되고요. 엄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선택해야 그 선택으로 아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들 눈 높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아들이고 충분히 좋은 판단을 하는 아들이에요. 맡겨주셔도 됩니다. 네, 결혼 시장에 블랙리스트가 되지 말고 잘 키운 아들의 선택을 좀 믿어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남편이 유난 떨지 말고 기다려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남편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귀 기울여 드려보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첫 번째 아들은 침묵하고 있죠. 아들은 왜 침묵할까요? 엄마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난 좀 그만 떨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남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사라고 아들이 직업이 의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뭐 다들 부러워하긴 했습니다만 의학과 과학이 이 의학과 약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른바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성장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궁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합리적이라고 부르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 영역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그 침묵을 깨고 자신의 합리를 찾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남편이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 결혼 세계 또 하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아들 또 이 아들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남편인데 아버지가 볼 때 이 방법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두 개의 머리가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왜냐? 당사자입니다. 남편의 말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만큼 사랑을 가진 아버지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에게 귀를 여셔야 지금 이 혼사, 이 아들의 미래, 이 가족의 행복이 어느 정도 평균값을 가지고 좋은 지점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뭐 주변의 시선도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이 의사 되기까지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고생 때문에라도 남한테나 장가 보내기 싫다.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 영역에 있어서 보상을 받고 싶으면 그건 보복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랑을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잘 살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보상은 이미 넘치는 이야기다. 거기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조건만 가지고 뭐 조건 맞아서 딱 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그 조건보다도 이렇게 집에 가서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조건만 가지고 가면 이게 가시방석일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어머니도 원하시는 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걸 한번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른데 7월 마지막 주 아무래도 많은 분들 휴가 떠나실 텐데 날이 오늘부터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